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 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2차 산업혁명의 정점을 찍은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이 2차 산업혁명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또한 사상문화였다. 절대 복종을 우선하는 일본 특유의 사상문화와 극한의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2차 산업혁명 특성이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디지털 문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아날로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문화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아날로그 시대 찬란했던 성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었다. 그리하여 일본 사회에는 손으로 작성한 뒤 도장을 눌러 찍은 서류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먼저 아래 링크에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3장 외환위기, 초강력 글로벌 파워의 작용감을 먼저 시청하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장.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 편입되었다. 비판적 시각을 가진 논자들이 가장 주목한 지점은 기업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이식이었다. 그들은 외환위기 이후의 각종 문제는 국제금융자본이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를 공략하면서 빚어졌다고 파악했다. 국제금융자본이 공격 목표로 삼았던 대상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장 기업이었다.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었다. 주주자본주의가 주가 상승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초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압박 등으로 기업의 투자 능력을 약화시키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주주자본주의에 포획된 상장 기업들의 과도한 손실 전가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낀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느낀 외환위기의 악영향은 특정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일반적 수준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양상 또한 매우 파괴적이었다. 파괴력을 수반한 변화는 눈에 쉽게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야에서 일어났다. 제도화된 영역도 아니기에 비판의 표적으로 삼기도 어려웠다. 사람들이 간파하기 쉽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한국 사회를 일거에 점령하면서 주주자본주의 시스템과 함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사상문화를 지니고 들어왔다.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유럽인에 빗대면 시스템은 총이었고 사상문화는 전염병이었다. 과연 이 두 가지 중 일반적인 차원에서 치명적 결과를 안겨다 준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님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사상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상문화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경제적 이익, 기술 환경, 법과 제도, 정치 권력, 공동체, 사상문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사상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육체는 뇌의 전일적인 통제를 받는다. 뇌를 지배하는 요소는 관념체계이며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요소는 사상이다. 사상은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관점을 갖도록 하며 사람들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사상이 몸의 배고 생활로 나타나는 상태를 사상문화라 한다. 즉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가 사상문화다. 사상문화는 물질, 기술적 조건, 경제적 토대, 정치사회 관계 등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형성된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관점에서 사상문화는 객관 세계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과 범위, 조건에서 사상문화는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상 세계에서 사상문화는 사람의 행동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 종종 기술 환경과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독일 소비자는 여간에서 카드로 결제하지 않는다. 독일 소비자들은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 독일인은 지폐와 동전을 보관하는 두 개의 지갑을 늘 갖고 다닌다.
독일인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관련 기술이 부족해서일까? 제도가 미비해서일까? 경제 강국 독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독일인의 결제 습관을 규정하고 있는 요인은 히틀러 시대 역사적 경험이 빚어낸 독특한 사상문화다. 독일인들은 히틀러 시대의 극단적 광기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개인정보 장악 통제에 대해 극도의 불안과 불신을 품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고스란히 사상문화로 정착해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한 카드 결제를 회피하도록 만들었다. 사상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별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웃 일본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화폐 공급을 크게 늘리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파급 효과로 일본 엔화 가치는 달러당 70엔에서 140엔 정도로 하락했다. 일본 기업 처지에서 보면 수출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실시 기간 동안 일본의 수출은 절대량에서 감소했다.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력과 기술력, 행정력을 자랑해온 나라다. 잃어버린 30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닌 능력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이에 아랑곳없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약해졌다. 전혀 다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해 왔음을 암시해준다. 최고의 자본력과 기술력, 행정력조차도 무력하게 만든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이야기였다. 해답은 기업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상문화에 있었다. 일본 사회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고 조직에 절대 복종하는 사상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인 창의성은 도발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꽃피운다.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사상문화는 그와 정면 배치된다. 창의성 고양을 억누른다. 변화가 절실했음에도 윗사람 의중에 맞게 알아서 행동하는 손타쿠 문화가 일본 사회를 계속 지배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4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디지털 문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아날로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문화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아날로그 시대 찬란했던 성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재택근무가 확산했다.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회사를 다녀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회사 팩스기에 전송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사회에는 손으로 작성한 뒤 도장을 눌러 찍은 서류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온라인으로 전송된 디지털 문서를 수용하지 않았다. 아날로그 감수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낡은 사상문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성 고양을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했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일본 사회는 심각한 정체 상태에 빠져들었다. 사상문화는 한층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역사 발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업혁명을 들 수 있다. 근대 이후 지금까지 인류 사회는 1, 2, 3차에 걸쳐 3번의 산업혁명을 경험했다. 누구나 산업혁명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혁명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한결같이 사상문화였다.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 유럽 1789에서 1848에 따르면 영국이 경제적 우월성 때문에 1차 산업혁명에 가장 먼저 성공한 게 아니었다. 영국은 과학기술과 교육에 앞서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다. 교역의 요충지도 아니었으며 딱히 지하자원이 풍부했다고 볼 수 없었다. 영국 산업혁명을 부추긴 결정적 요소는 돈 버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마음먹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던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확립이었다. 영국은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자극으로 기술 혁신이 줄을 이었고 혁신이 빛을 내면서 생산성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2차 산업혁명의 정점을 찍은 곳은 일본이었다. 경제 기술적 환경만 놓고 보면 일본이 2차 산업혁명 후반기 정점을 찍을 이유는 딱히 없었다. 축적된 자본 규모나 과학기술 능력 등에서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을 앞섰다고 보기 힘들었다. 일본이 2차 산업혁명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또한 사상문화였다. 절대 복종을 우선하는 일본 특유의 사상문화와 극한의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2차 산업혁명 특성이 잘 맞아떨어졌다. 일본은 특유의 사상문화를 배경으로 일본이 아니라면 도저히 엄두를 못 낼 정도의 고강도 작업 문화를 선보였다. 세계 1위 자동차 업체로 등극한 도요타는 마른 수건도 쥐어짤 가세로 노동 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생산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도 했다. 경제 전체가 고공비행하던 무렵 일본에서는 한 해 과로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1만 명을 넘었다. 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갔다. 절대 복종의 사상문화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3차 산업혁명의 발원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였다. 결정적 요인 역시 사상문화 환경이었다.
실리콘밸리는 보수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미국 동부 지역과 달리 개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사상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히피 문화에 뿌리를 둔 정보공유 사상도 그 일부였다. 실리콘밸리 IT 혁신의 역사를 정보공유 사상의 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보자. 정보공유 사상은 3차 산업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전 시기 컴퓨터는 정부 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하면서 정보의 독점 관리용으로 사용한 기기였다. 애플 창업자들은 정보 독점에 맞서 정보 공유를 옹호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PC를 개발했다. 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정보 공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PC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온갖 프로그램의 구동이 가능한 개방형 운영체제를 출시했다. PC와 PC를 연결하는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 공유에서 혁명적 변화를 초래했다. 구글 창업자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집대성해서 누구나 쉽게 공유하도록 하는 걸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였다. 제2도약기의 애플 경영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을 개발 출시함으로써 정보 공유에서 일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정보 공유 사상은 시대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정보 공유를 주도한 자들은 잇따라 대박을 터뜨렸다. 산업혁명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경제활동 영역에서 일어난 흐름이었다. 그곳에서마저 사상문화가 결정적으로 작용됐다. 사상문화가 인간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가늠하게 해준다. 의식 구조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 영역 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사상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를 이었습니다.